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2016년 5월 19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리 체크합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숫자 4번 눌러주세요. 안 들리시나?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잠깐만 확인 한번 할게요. 들리시면 숫자 4번 눌러주세요. 뭐지? 아, 들리시죠? 아유, 깜짝이야. 안 들리신 줄 알았잖아요. 네. 자, 소리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미증씨가 전전일이죠. 어제 그저께 밤과 어제 새벽에 조금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과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약간 이제 약보합 정도에서 살짝 눌러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밀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 금일에 예상되는 모습은 뭐냐? 비슷하겠죠. 어제 유사할 겁니다. 어제처럼 크게 뭐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락 마감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들어올리기보다는 그냥 약간의 반등의 모습이 있거나 개별주들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 본다라면 오늘 무리한 매매 할까요? 아니겠죠. 아마 내일 정도,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 주봉 형태, 우리나라 지수나 아니면 개별주들에 대한 주봉 형태를 통해서 주말을 앞두고 다음 주에 파동을 노리는 종가 베팅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미증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갑니다. 첫 번째, 다우 연봉. 다우 연봉 지수는 봤던 거죠.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되겠지만, 일단은 아래 꼬리가 좀 더 긴 양봉 캔들이다 라는 정도 보시고요. 월봉 기준, 이번 달 음봉입니다. 지난달에 십자형의 양봉 캔들 나오고 나서 이런 얘기 했었죠. 이번 주 시작하면서 지금 음봉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은 언제 쪽에 그 대잡이냐 되돌림이냐, 작년입니다. 작년. 지금으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5개월 전의 음봉의 모습이 이번 달의 음봉으로 다시 재발현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맞나요? 보이죠? 잠깐만요. 해놨는데 타져 있는데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해놨고요. 자,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 음봉 나오고 다음 달 또 나올 수 있겠네? 라는 생각 보이죠? 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주봉상 그림 보신다면 이번 주 음봉입니다. 떨어집니다. 이평을 깰 수 있는 17,000포인트대 한 중초반 정도에 있는 이평선을 깰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많이 빠진 16,000포인트 중반에서 초반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어디에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일본 기준 비슷해요. 색깔은 빨간색이지만 전일 대비 3.36포인트 정말 약보합세. 약간 0.01% 0.3포인트 정도 슬쩍 눌러준 모습인데, 현재 이런 그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평을 깨고 하락으로 방향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꺾다기보다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17,000이 아니라 6,000포인트대 중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 그런 가능성 있죠? 네. 다스닥 연봉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입니다. 월봉 음봉입니다. 빠집니다. 주봉 음봉이죠. 양봉인데 윗골이 길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와 나스닥이 현재 하단에 있는 이평선의 훼손 가능성, 눌림 가능성,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되고요. 나스닥의 일봉 형태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 이하 자리에서 슬슬 빠져 있는 그림입니다. 자, 미증시가 왜 빠졌을까요? 그러면 왜 빠졌는지 궁금하죠? 알아야겠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증시 하락의 요인은 미중 마감 뉴스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틀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틀 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불거지고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 커지면서 부담감을 제공한다고 했었죠. 빠르면 6월이라고 했는데 잠시 뒤에 개별 뉴스들을 가져오겠지만 거기에 6월에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증시의 하락의 요인은 금리 인상이었어요. 매파적 FOMC 증시의 찬물 혼조, 나스닥 0.5% 상승. 나스닥만 올랐나요?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가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역량으로 혼조세를 마감했습니다.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금값이 추가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장 막판에 낙폭을 만회하는 뒷심을 발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악재로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시장은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8일 현지 시간 기준 뉴욕 증시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가 전날보다 0.42포인트 오른 2047.63을 기록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3.36포인트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23.39포인트로 0.5% 올랐어요. 얘만 올랐죠? 내용 좀 봐야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지만 국제 유가 상승과 은행주 강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마지막에 이제 구원 투선에게 누구냐? 의사록 공개 이후에 금리 인상 부분들이 문제가 됐지만 국제 유가 상승, 은행주 강세 요거 두 개가 그나마 하락을 막고 되돌림을 좀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애플이 1.8%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유 뭐죠? 이틀 연속 얘기했죠? 뭐예요? 뭡니까? 시황 잘 들으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워렌 버핏이 대표로 있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애플의 주식을 사들였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거 3월달 얘기긴 한데 이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얘기 나오면서 왜지? 애플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별로라고 했는데 IBM 좋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요즘에 IBM보다는 애플이 좀 더 주가라거나 이런 분들이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실적본도 좋고 IBM 요즘 잘 나가나요? 별로죠. 그때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의 발언에 의한다면 IBM에 대한 그 지분 보유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낫다, 괜찮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의 투자가 나와주면서 애플이 최근 3일 정도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납니다. 한때 1%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 때문에 나스닥이 그나마 좀 올라왔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시 4월 FOMC 회의록이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 분위기에 돌변했다고 하죠.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달러가치 급등. 이어파로 국제유가 하락입니다. 그리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재고량이 많은데 라는 것도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해요. 투자와 순이익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이건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타격을 크게 받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국가적으로 집 사세요 해가지고 금리 낮춰가지고 최대한 밀어주고 했었어요. 집단대출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 넘어서고 3, 4분기 넘어가면서 올해까지 해서 금리를 좀 올릴 분위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밀어내겠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금리를 낮게 해서 최대한 밀어내게 했고 이제 퍼질 만큼 퍼졌으니까 끌어내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작년부터 얘기 나왔었고요. 무리하게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담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놨는데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큰일 나는 거죠. 자, 미국의 FRB 6월 금리 인상 가능, 브렉시트 위안화 복병이다 얘기 나와줍니다. 지금 시장을, 증시를 끌어내리거나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브렉시트와 위안화 같은 경우도 복병이 될 수 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정책위원회이 금리 인상이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합니다. 4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참가자들이 2분기 경제성장률 반등과 고용시장 강세 지속, 물가 상승률 목표치 근접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6월에 기준금리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반등을 하고 고용시장 강세, 고용시장 나쁘지 않다고 얘기 들었고 경제 성장률 반등, 요즘에 분위기 나쁘지 않죠 또? 물가 상승 목표 접근, 요거까지만 만들어준다라면 그리고 지표가 요즘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부담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책위원들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다 하면서 쭉쭉쭉 넘어갔지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장이 약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의 유로존 탈퇴와 중국 위안화 환율 불확실성이 지적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위원들은 6월에 FOMC 일주일 후인 23일에 브렉시트 투표가 진행된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위안화 환율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서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자, FRB가 언제 나오나요? 6월 14일과 15일 FOMC 열어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아마 그때쯤 제가 또 시황을 하겠네요. 네, 그때쯤 그 시기쯤에 또 시황할 것 같습니다. 그때 뉴스 나오거나 방송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6월 그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의사료 영향으로 달러 급등합니다. 안전자산이죠? 네, 금값은 추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0.57% 상승하면서 95.1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의사료 공개 직후 강부하권에서 급등했다고 해요. 반면에 금값은 추락하고 있어요. 국제 금값은 전날보다 온스당 2.5달러 하락하면서 1274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의사료 공개 이후에 시간에 걸려 낙폭을 키우면서 126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떨어진다고 하네요. 국제유가 매파적 FOMC의 의사료의 하락 반전이다. WTI 0.3% 하락. 50달러 정도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돌파 못합니다. 48달러에서 다시 마감을 했고요. 좀 떨어지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보자 이렇게 쭉쭉쭉 보시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등 정제유 재고 감소 등으로 1% 넘게 상승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 4일 만에 올라왔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에 은행주 강세.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아들이 둘이 있는 어머니가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니까 비가 오면은 긍정적인 어머니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은 아이고 우산 장사 아들 장사 잘 되겠네. 날이 좋으면은 아이고 남학신 장사 접신 장사 아들 장사 잘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게 되면 반대죠. 비가 오면은 집신 안 팔리고 걱정이고 비가 오면은 비가 안 오면은 우산 안 팔리고 걱정한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오르든 내리든 뭐가 하나 지표가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올랐을 때 수혜를 보는 거, 빠졌을 때 수혜 보는 게 있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기대감에 유럽 쪽에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본다면 뭐냐? FOMC 의사료 공개 이후에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고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브렉시트와 함께 위안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 뉴욕 증시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국내로 넘어갈게요. 코스피, 코스닥 봅니다. 보통은 목요일이나 수요일을 지나고 목요일쯤 되게 되면요. 지수를 많이 안 봐요. 간단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마지막 한 번 더 봅니다. 월화 정도의 지난주 이후 이번 초에 분위기를 봐야 되고요.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정도 되게 되면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크게 볼 거겠죠? 연봉 기준 십자인 캔들입니다. 코스피에요. 월봉, 음봉입니다. 주봉은요, 음봉입니다. 1950 부근 45포인트입니다. 전거래일 종가가 1956에서 끝이 났는데 어제 최저가가 1945포인트를 찍었어요. 코스피가. 그리고 그 자리가 주봉상 그림 본다라면 일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의 영역입니다. 2000 이상에서부터 1950, 40포인트 중반까지 내려왔었는데 이 자리에서의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너지기보다 50, 40선 정도에서 좀 버텨냈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을 좀 틀어준다면 다시 2000을 갈 수도 있겠다. 가능성은 있겠다. 그러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인, 개인, 기관 중에서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입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급만 좀 돌려준다면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약간 모자라다. 이런 것만 받쳐준다면 코스피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1950 전후에서 지지반지 보자라고 했죠. 50 깼다가 다시 50선대에서 마감합니다. 약간의 반등, 되돌림이라면 2000 근처까지는 가겠지만 돌파하기보다는 2000 근접한 자리 1900포인트 후반에서 다시 밀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 라고 봅니다. 반등 정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만 들어오면. 코스닥 연봉 파란색입니다. 이번 주 초에 했던 얘기 뭐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올해 연말 정도면은 이제 음봉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 보이는데 연봉 기준입니다. 올해 안에는요, 올 한 해 중에는 윗꼬리 찍어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했다가 내려올 수 있다. 일부 상승으로 700 넘어갔었지만 지금 다시 슬쩍 밀어주는 모습이네요.
매매 동향 보시면 전거래일 역시 개인들의 매수가 코스피 코스 양대 지수에서 나타났습니다.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오르지 못하고 갔다가 살짝 눌러주는 모습이죠. 월봉 형태 음봉입니다. 주봉 형태 음봉입니다. 700을 깨고 600포인트대, 680대까지, 80 초반까지 많이 밀었네요. 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깨나요 이제. 깨나요. 어제까지 했던 얘기 뭐냐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 3월달 한 중순 정도, 중반 3월 중반 정도 해가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한 2달 가까이 뭘 만든다. 상승 이후 이평선 부근, 주요 이평선 영역에서 파동, 횡보가 나타난다. 그 횡보 이후에 이평을 깨거나 훼손하게 되면 하락으로 방향 틀 수 있다. 밀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코스닥이 600포인트 초반이나 600 이하까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종목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코스닥권에 대한 투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올 연말쯤 정도 보고 있는, 만약에 연말이 아니라 올 3, 4분기, 3분기나 4분기 안에 만약 코스닥이 강하게 조정이 나와서 600 이하 혹은 600 근처까지만 오게 되면 여러분 투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공개만 계신 분도 계시고 VIP 회원 계시겠지만 VIP 회원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많이 있었던 종목이라거나 지수와 반대로 방향 잡는 종목들은 잡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왔을 때 매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거나 본인의 갖고 있는 자금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놔야 주가 빠지고 바닥권 왔을 때, 저점 왔을 때 잡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코스닥 일봉에버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빠지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진다 올라간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방향이 틀어줄 가능성을 이미 보고 있었다. 많이 빠지면 기회로 보자 라는 겁니다. 자, 뉴스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좀 빨리 갔어요. 네, 보통 40분 정도에 제가 시간 맞춰가지고 뉴스 넘기는데 지수 오래 볼 필요 없죠. 자, 기사는 현재 몇 개? 9개 나와 있고요. 마지막은 오늘의 10대 뉴스 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볼 겁니다. 자, 연준위원들 6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다. 나와 있죠? 일보입니다. 제1보. 대다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정책위원들이 6월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라는 겁니다. 대세라는 거죠. FOMC에서 지금 금리 인상하는 것을 대세로 여기고 있다. 대세로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좀 확인할게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크게 보인다. 그러니까 증시 약하고 부담이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연준 의원들 아까 했던 그 얘기 똑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부평 뭐다? 브렉시트와 위안화 평가절하. 연방준비이사회 FRB에서 미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뭘 꼽고 있다고 했어요? 네, 뭘 꼽고 있다? 브렉시트입니다. 유로존 탈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전환을 꼽고 있습니다. 자, 유럽 지역의 얘기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국내 같은 경우에 아시아권에서 중국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이제 불거질 수 있어요. 브렉시트 또 한 번 펑펑 터뜨리거나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전환 이게 나와주면서 일단 인구가 크고요. 경제 비중이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를 몇 개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 꼽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중국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 가장 큰 부분들이 어디에요? 저기잖아요. 저기 중국이랑 미국 아닙니까? 양대 산맥. 일본도 예전에 잘 나갔죠. 근데 요즘에는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과 미국을 빼고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의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잠깐만요. 정리 한번 할게요. 하나 올라왔죠? 올라왔고. 됐네요.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시장 분위기가 출렁거릴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다. 자,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다음 뭐냐. 절세 노리는 자산가들 글로벌 ETF로 몰린다. 입니다. 해외 분산 투자 첫 번째 정거장 연평균 25% 성장이다. 종류 다양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네요. 세율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도, 본체로 나와 있는 큰 제목 보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환율 변동의 손실 발생이 주의한다. 자, 환율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잠깐 볼게요. 최근에 재테크 시장에서 거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ETF 투자 열기가 뜨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죠. 규모도 커지고 있어요. 2001년부터 2009년, 15년 해서 본다는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죠. 갑자기 늘어납니다. 8년 동안 10배 가까이 올라갔었는데요. 6년 만에 6년 만에 그 규모가 거의 2배 이상 2.8배, 3배 올라옵니다. 이런 규모라고 한다면 2020년쯤 되게 되면 그 규모가 얼마가 될까요? 10조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 10조가 뭐야? 한 20조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ETF가 주가지수, 채권, 금 같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나오는 구조 상품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지도가 아직 제한이 되어 있고요. 선진국 증시에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미국이라거나 이제 유럽 이쪽에 상한가 제한이 없는 부분까지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약간 투기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크고요. 그리고 변동폭도 이제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안정화되지 못했다. 성숙한 투자 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분석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증시에 접어들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됐느냐? 상한가 뭐 지금 30% 잘 안 나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서 정말 폭등 나왔다 그러면 2, 3%만 가도 많이 갔다 그러고요. 5% 가면 폭등이고 10% 가면 미친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파동이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급등주 막 날아가는 거, 터지는 거, 뭐 20, 30% 가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스윙 이상 중기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잡는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ETF를 하나 개별 종목 하나 비싸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안정적으로 지수 연동 기준에서 지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적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금들이 몰기도 좋아요. 자금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반 ETF랑 좀 다르게 글로벌 ETF는요, 해외 거래 상장된 ETF를 직접 사고 파는 겁니다. 해외에 상장된 종목 자체를 분석해가지고 그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오히려 상장되어 있는 ETF 자체를 지수 방향을 보는 거죠. 방향성만 보고 베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소액으로도 요즘 가능해졌습니다. 소액으로도 해외 투자 가능하다라는 게 괜찮아졌고요. HTS가 MTS가 요즘에 보편화되어 있고요. 요즘에 뭐 어디 극장 가서 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주 옛날 분 빼고는 거의 극장 안 가고요. 가도 그냥 정보만 받으려고 가는 거지. 얘기만 들으려고 가는 거지. 거기서 뭐 수기를 작아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더 간단해졌고 편해졌다는 겁니다. 접근이 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HTS나 이런 부분들의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업종별 테마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알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했던 그 얘기 주제가 개별로 종목을 보거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없고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선물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물처럼 방향만 보고 한다. 이게 딱 좋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국내 주식에 대한, 우리 개별주에 대한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정보를 받기도 편하고 확실하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도 더 많죠.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외 분산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 절세 같은 경우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시총 3,400조 글로벌 ETF 얘기 나와줍니다. 미국 시장이 몇 프로? 70% 정도로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개인 투자들이 해외 거래한 해외 주식을 ETF화하면서 보게 되면 중국 본토에 투자는 차이나 AMC CSI 300 인덱스 ETF가 1위였어요. 어쩌고 쭉쭉쭉쭉 보게 되면 중요한 건 보겠습니다. 자산가는 절세효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요? 왜 절세효과 크느냐? 돈이 많으면 참 이게 좀 힘들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자금이 많거나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좋긴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부분들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환급을 받고 투자에 대한 배당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고요. 세금 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돈이 많으면 돈 많다고 돈 내야 돼. 세금 또 내야 됩니다. 집이 있거나 부동산 있으면 또 세금 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집 한 채, 땅 몇만 평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돼요. 벌이가 없어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금이 크신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하게 되는데 이 글로벌 ETF가 해외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에 대한 금융 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2월부터 출시된 비과세 해외 주식형 ETF 12종을 제외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할 때 내는 세금이 매매 차익의 15.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요 적금만 들었다가 비과세를 제외하고 은행에서 그 세금 받는 거 있죠. 그 이자 받는 거 있죠. 그거 빼가는 게 15.4%입니다. 14%죠 정확하게. 14%에 추가 14% 1.4% 포함해가지고 15% 빠지는데 빠지는데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넘는 금융소득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라면 매매 차익이 몇 프로? 최대 41%까지입니다. 수익의 40% 뺏어 온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근데 글로벌 ETF는 수익의 25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초과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초과분에 대해서도 22%만 적용 받습니다. 거의 반입니다. 비과세 250에 22% 적용이니까 또 나머지 반도 안 내는다. 거액으로. 자, 자금이 적을 때 상관없습니다. 자금이 적어가지고 내가 어차피 뭐 수익 이거 한 200 나온다, 300 나온다 한다면 의미 없죠. 근데 이게 규모가 2억, 3억, 5억, 10억으로 나간다면 그 단가 차이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자금을 가진 분들의 경우는 그냥 비밀상을 볼 수 있겠지만 큰 자금으로 운영한다면 이 절세분, 소득세라거나 이런 부분만 좀 제외하더라도 금액이 억 단위로 혹은 1000만 원 이상 단위로 커진다. 그래서 거액 자산가들이요 글로벌 ETF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익 장담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투자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받고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고 하는 것도 개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확실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 거 투자하는 게 좋아요.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기사는 뭐냐면 원칙. 이 신한금융투자본부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매도 시점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돈을 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할 매수하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몰빵하지 마세요. 비중 관리하세요. 수익 날 때 뭐 하세요? 일부 팔고 보유산 대응하세요. 지속적으로 하는 말인데 증권사에서도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그런 얘기 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말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드론에 투자했으면 오늘 엄청 벌었을 텐데 드론에 종가 베팅해서 대박이었을 텐데 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또 채팅만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또 원유에 투자했으면 올해 2배 벌었을 텐데 후회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들어갈까요? 어떨까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손실나는 분들의 전제 패턴입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어저께 이거 잡을걸 걸 잡아놨으면 오늘 대박인데 오늘 상한가 하고 대박 나는 건데 오늘 안 팔았으면 5% 6% 먹고 나왔는데 안 팔았으면 상한가인데 이게 뭐냐 손해보는 분들의 경영적 특징이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상태 지금 또 상따 또 해볼까? 3% 5% 먹고 나왔는데 상한가 가니까 상따 해가지고 내일 또 올라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 나와 있는 이분이요. 신한금융투자 WM 추진 본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영업맨 시절에 돈 들고 찾는 투자를 뜯어 말리기 유명했대요.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투자를 하는 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라, 분할 매수하라. 누가 몰라, 그죠? 누가 몰라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맞습니다.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수익 나면 일부 팔고 나머지 보유선 대응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손절 10% 정도 미만 해라. 떨어지면은 손절가 잡고 대응해라. 매수한 당시 손절가 잡아놓고 수익이 나오고 목표가 달성하게 되면 일부 팔고 보유선 잡는 거 이거 가장 기본인데 이걸 지켜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 뭐예요? 하는 건 뭐예요? 수익 나면 파시고 보유선 잡으세요. 몰빵하지 마세요. 원칙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단 조절해야겠죠. 많이 좀 평소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정답이잖아요. 성적 잘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공부하면 돼요.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달라 보시면 돈을 벌려면 돌을 닦듯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려가며 인내해야 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익률 10% 마이너스 10%일 때 성패에 갈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도 되지만 20%까지 간다라면 물 타고 하지 말고 그냥 잘라라. 다른 걸로 가라. 팔 줄도 알아야 돼요. 정렬도 알아야 됩니다. 원칙에 충실하라. 그 얘기예요. 원칙 준수하십시오. 우리 원칙표에 다 나가 있습니다. 어디 잡았으면 대박 났을 텐데 안 잡았잖아요. 그럼 오늘 잡을 거 찾아야 되겠죠. 급등했던 거 위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매물 파악하고 역상품 새끼로 세력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다시 내려올 때 맥점 어딘지 잡아서 거기서 수익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손절 한 개 했어요. 2개 했어요. 그게 뭐? 했으면 다음에 어떤 걸로 복구하시냐? 올라가는 게 뭐가 있으냐? 수익을 뭘로 볼 것이냐? 복구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한 보이는 대응을 통해 계좌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물가지 3년 만에 최대 폭 상승입니다. 금리 인상 우려 증시하라 했던 얘기죠. 휘발유 가격 집세 상승이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봤던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이건 간단히 보고 넘어갈 얘기입니다. 치킨값 얘기. 여러분 치킨 요즘에 시켜보셨나요? 지금 비싸긴 해요. 좀 제가 좋아하는 치킨은 저는 저기 그거 좋아하는데 뭐 하나 말하긴 그렇죠. 근데 새우치킨 좋아하는데요. 시켜 먹으면은 18,000원 막 이래요. 좀 저렴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8,000원, 9,000원 아직 하긴 합니다. 하긴 해요. 뭐 부어 이런 거, 부엉 거 선생님 좋아하시는 북한은 빼고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걔네는 10,000원 안 되죠. 9,000원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급의 광고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게 되면 얼마 정도예요? 거의 10,000원대 중반에요. 16,000원 정도 합니다. 20,000원 넘는 데도 있고요.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죠. 근데 원가율이 얼마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율 낮고 이익 높아. 마진 과도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2,000억이고 2,000억 전후 2,000억 900억 뭐 600억 나와 있는데 국내 치킨이 900억이에요? 물론 안 돼. 내년 얼마 안 되네. BHC 교촌 BBQ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광고 판촉비 129억, 130억, 80억 나와줬고 영업이익률, 원가, 매출 원가 하면은 매출 원가 별로 안 되죠? 교촌이 매출 원가 굉장히 높네요. 그러고 보면 BHC의 경우는 매출 원가 낮습니다. 원가율 58%. 교촌이 그나마 높은 편인데 이렇게 많나요? 매출 총이익 대비 영업이익 하게 되면 BHC가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많이 해먹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 먹는 게 내내라고 하는데 원가율이 70% 나는데요. 근데 과연 그럴까 모르겠어요. 치킨 가격이 닭 가격만 하게 생닭이 뭐 2,000, 3,000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비싸게 되면 중간에 광고비라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기에는 연 100억 판촉비 경쟁. 그러니까 연예인들 쓰면서 어떻게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가 너무 높고 본사 마진 과하다는 지적이 심각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여러분 닭을 튀겨 먹어야 되면요 한 5,000원이면 다 퉁칩니다. 양념까지 해서 요거는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너무 광고가 심하다. TV 틀면은 광고 하루에 치킨 광고 한 번이라도 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펄프값 4년 내 최저입니다. 화색 또는 제조업계. 요즘에 최근에요 제조업계 좀 주가 올라가기 왜 그러지 싶었어요. 봤더니만 펄프값이 많이 빠졌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원자재 가격 자체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의 물건을 팔면 마진이 는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제조업계가 좀 화색을 갖고 있다. 에카드로 한 달 만에 강진입니다. 복구 못했는데. 근데 어디 그거 보셨나요? 저기 횡계 어디였더라? 강원도 거기에 강진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지 산사태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게 오버라고 하죠. 훈련으로 했는데 언론사에 기사를 내놔가지고 어제 그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적어놓고 했는데 그 오버라고 나더라고요. 이 지역 강진 또 나옵니다. 큰일이네요. 자, 다음에 투자자는 봐야 될 오늘의 10대 투자 뉴스. 첫 번째, 드론 자율주동 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장벽 걷어낸다. 의약품 부분 같은 거 나옵니다. 제약 같은 경우도 임상실험, 인체 실험 안 하고 동물 실험한 상태에서 제약 판매 가능하게끔 하려고 바꾼다. 제약을 다 푼다. 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이 마찬가지고 신산업 규제 장벽을 걷어내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신산업을 지금 육성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일까요? 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라거나 퍼스트에 올라갔는데요. 드론도 요즘 조용했어요. 요 얘기 하나 나와주니까 싹 올라갑니다. 자율주행체에 관련해가지고 올라갈 거 있겠죠? 제약 올라올 게 있겠죠? 이런 것들로 지금 움직임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금융당국 조단위 부실 MBA, M&A 인수 금융 전수도 하겠다. 현대산 용선이 협상 어렵게 됐다. 한가름 어렵겠네요. 미국 경제 본기운 금리 인상 지속성 판단을 하려다 나와줬고요. 면세점 시대 개막 그리고 메디포스트 세계 첫 치매 의제 개발 가능하냐? 치매요. 그렇군요. 제약주들 움직임 나와주는 것들 신약 개발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많이 나와줍니다. 유로스팀 얘기 나오네요. 금감원 CCTV 자료 삭제 말라. 은행 ISA 브랜드 판매 점검하겠다. ISA 또 한 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수성 삼성 레버리지 공략 미래에셋 나와주네요. ETF 시장에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개별 좀 하기보다 그냥 여기다 해놓고 말겠다. 맡기겠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뜨거워진 IPO 시장 다음 달 나온 거 아시죠? 해태지가 성공하니까 다른 대기업들이 또 IPO를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형마고 메파저 FNC 증시에 찬물 혼조 이게 나왔습니다. 자, 57분 마이크 넘길 시간입니다. 선자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 주말입니다. 주말 대비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내일 빠진 거 눌러준 거 조정받는 거 쉬어주는 거 다음 주를 위해 종가 봐야 됩니다. 종가 봐야 됩니다. 마무리 잘 하도록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선재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선재공인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